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오늘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레알 중원의 핵심으로 뛰고 있는 선수 토니 크로스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토니 크로스, 가만 생각해봤는데 축구 팬들에게 이 선수만큼 익숙한 이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해축 팬들이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유럽 리그를 지켜보던 시기부터 이미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고 이후로도 꾸준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던 선수. 2010년대 최고의 미드필더를 꼽을 때 모드리치, 이니에스타, 차비와 함께 반드시 언급되는 슈퍼스타.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2024년 현재까지도 세계 최강팀 중 하나인 레알 마드리드에서 전술의 핵심으로 뛰고 있는 인물이 토니 크로스입니다. 그의 커리어는 너무나 화려합니다. 12-13 시즌 바이에른 뮌헨의 트래블 멤버, 레알로 이적해 카카 이후 공석이었던 등번호 8번을 물려받아 챔피언스 리그 3연패, 4회 우승 달성, 클럽 월드컵 우승 5회, 라리가 우승 4회, 2014 브라질 월드컵 챔피언 등 이렇게 간단히만 나열했는데도 정말 엄청나죠. 축구 팬들이 기억하는 크로스의 별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더 뉴 마에스트로, 유로 2016 때 국대에서 보여준 뛰어난 활약을 두고 독일 미디어에서 붙여준 별명으로 크로스를 과거 독일의 레전드들과 비교하며 새로운 마에스트로라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수님, 학자를 연상시키는 멀끔한 외모와 그라운드 위에서의 프로페셔널함을 보고 감독인 안첼로티가 직접 언급한 별명입니다. 영어로 프로페서, 프로와 패서를 합쳐서 크로스의 패스 능력을 극찬하는 언어유희적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제가 크로스를 볼 때마다 놀라는 부분은 2010년대를 호령했던 그가 2024년 지금도 현역인 건 물론이고 여전히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첼로티는 크로스를 챔스와 같은 중요한 무대에서 주전으로 기용하며 팀 전력의 필수 자원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크로스가 분명 대단하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대체 뭐가 특별하길래 34세 노장이 아직도 이리 중요한 역할로 뛰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바라보는 토니 크로스의 특별함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의 토니 크로스의 플레이를 짚어드리겠습니다. 팀의 상황, 자신의 신체적 능력에 맞춰 지난 10년 동안 크로스의 플레이 스타일은 유동적으로 변해왔습니다. 예전 바이언 시절 크로스는 주로 10번 자리에 많이 배치됐습니다. 즉 필드의 보다 위쪽에서 볼을 받아 파이널서드 안쪽에서 공격적인 롤을 수행했죠. 이랬던 크로스의 포지션은 2013년 펩 과르디올라가 바이언 감독에 부임한 뒤로 변화를 겪었습니다. 과르디올라는 크로스의 공격 능력도 물론 높게 평가했지만 필드 중원에서 경기 전체를 조율하는 플레이메이킹 능력과 상대를 무너뜨리는 패스 퀄리티에 집중했는데요. 과르디올라의 코칭을 받은 크로스는 기존의 10번 롤에서 점차 아래쪽으로 내려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의 변화는 그의 축구 인생에 있어 큰 기점이 됐습니다. 펩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고 특별한 코치다. 내가 함께했던 모든 감독들 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비록 주급체계와 관련한 갈등 때문에 바이언을 떠나게 됐지만 크로스는 이후에도 잊을만 하면 과르디올라를 언급하며 그에 대한 리스펙을 표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크로스는 단언컨대 당대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지금도 레알 팬들이 기억하는 황금 미드필더 라인, 크로스, 카세미루, 모드리치, 일크카모 라인의 파괴력은 놀라웠습니다. 새 미드필더들은 한 명 한 명이 좋은 선수들이었으나 모아서 묶어두니 한층 더 높은 시너지를 발휘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원에서 살짝 뒤쪽에 카세미루, 그보다 한 칸 높은 공간에 크로스와 모드리치가 위치합니다. 이 세 미드필더는 각자 명확한 특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세미루는 팀의 후방 수비 커버를 책임지는 전형적인 6번 홀딩 미드필더였고, 크로스는 뛰어난 패싱 능력으로 경기 템포를 조율하는 플레이메이커, 그리고 모드리치는 이 플레이메이킹 능력과 더불어 민첩성과 활동량을 갖춘 선수였습니다. 이 트리오는 각자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었기에 서로의 약점과 빈틈을 체계적으로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후방의 카세미루가 빌드업의 어려움을 겪을 땐 앞쪽에 크로스가 내려와 일시적인 투볼란테를 형성했으며, 때때로 카세미루가 전진할 때는 뒤쪽의 빈자리를 채워줬습니다. 반대로 만약 크로스가 기동성에서 밀려 중원 돌파를 허용할 땐 카세미루가 순간적인 태클로 볼을 끊어내 수비 커버를 해줬죠. 이 둘의 안정적인 중원 장악력을 토대로 모드리치는 전방으로 올라가 공격 시퀀스를 전개, 혹은 상대가 강한 전방 압박을 걸어 레알 후방 빌드업에 부담을 가할 경우에 크로스와 함께 내려가 빌드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이처럼 크로스, 카세미루, 모드리치는 서로가 분리할 땐 적절하게 도움을 주면서 상호 보완했습니다. 당시 레알의 경기에선 크카모 트리오가 역삼각형 형태로 중원을 단단히 장악하고 있는 장면들이 자주 보였는데, 이 세 미드필더들의 지배력 덕분에 레알의 전방 자원들은 중원 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공격 작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크로스는 이 중원에서 전방과 양쪽 사이드로 볼을 뿌려놓는 패스마스터로서의 능력을 톡톡히 발휘했습니다. 이때 크로스는 어떤 경기에서도 패스 성공률이 9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으며 침투든 방향 전환이든 다양한 목적으로 질 좋은 패스들을 방출했는데요. 그의 이 패스로 인해 레알은 경기장을 보다 넓게 사용하는 게 가능했고, 토니 크로스는
전방 자원들의 공격 시퀀스, 그 시작점이 되어줬죠. 우리가 기억하는 이 시절 레알의 파괴적인 플레이, 영상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격이나 전진의 기점이 되는 패스는 토니 크로스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훗날 나는 은퇴 후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가레스 베일, 루카 모드리치, 세르히오 라모스 같은 선수들을 가르쳤다고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중에서도 토니 크로스를 지도했다고 자랑하고 싶다. 그는 매우 프로페셔널하며 특별한 사람이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감독이었던 지단이 이렇게까지 말한 건 토니 크로스가 그의 축구를 작동할 수 있게 했던 가장 중요한 톱니바퀴였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크로스를 살펴봤으니 이번엔 현재 2024년의 크로스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안첼로티는 34세의 크로스를 여전히 주전자원으로 기용하고 있습니다. 안첼로티가 그를 중히 여기는 건 탁월한 경기 조율 능력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젠 경기 조율을 넘어 경기 경영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요. 크로스는 중원에서 경기의 템포를 조절하고 느려져야 할 때는 느리게, 빨라져야 할 때는 정말 빠르게 팀플레이의 속도를 설정합니다. 과거부터 장점이었던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연륜과 경험이 쌓이면서 더욱 진화한 듯한 모습이죠. 하지만 지금의 크로스는 더 이상 단순히 템포를 조절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패스를 받은 선수에게 명확한 목적까지 부여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크로스의 패스를 받은 선수는 이제 자신이 어떤 플레이를 해야 하는지 이 패스의 목적성을 빠르게 이해하게 되며 이를 실행합니다. 크로스가 중원에서 무심한 듯 툭툭 볼을 뿌리며 치밀한 계획하에 경기를 경영하는 겁니다. 최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3-24 시즌 챔스 4강 레알과 바이언의 2차전, 이날 크로스는 중원에 있다가도 한 칸 아래 왼쪽으로 내려와 팀의 빌드업을 이끌었습니다. 레알 볼 배급 핵심인 크로스가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친 포지션을 가져가자 바이언의 수비 역시 그가 있는 이 왼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고 반대편 멀리 비교적 넓은 공간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크로스는 빌드업의 중심으로서 주변 동료들과 몇 번 패스를 주고받다가도 기회를 포착해 반대편으로 정확한 롱패스를 시도, 경기 템포를 순식간에 끌어올렸습니다. 패스 한 방으로 반대편 선수들에게 빠른 침투와 공격 방향 전환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부여했죠. 크로스가 경기를 경영하는 장면은 몇 번이고 나왔습니다. 전반 13분, 마찬가지로 왼쪽 후방으로 떨어진 크로스가 볼을 잡습니다. 크로스의 패스 능력을 익히 알고 있는 바이언의 전방 자원 케인과 사네가 앞으로 튀어나와 두 명이서 그를 압박하려 하는데요. 크로스는 이렇게 나올 걸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앞쪽에 있던 벨링엄에게 살짝 아래로 내려와 볼을 받아줄 것을 지시, 케인과 사네 사이로 절묘한 전진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벨링엄은 크로스가 압박을 다 당겨준 상황에서 볼을 잡았으니 이 패스를 받은 순간 상대 진영을 향해 전진해 올라가야 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부여받았고, 실제로 이후 장면에선 볼을 받아 돌아선 벨링엄이 곧바로 높이 전진하는 플레이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목적성 있는 플레이가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건 비니시우스와의 링크인데요. 아마 레알 경기를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크로스가 뒤쪽에서 마치 비니시우스를 조종하는 것처럼 손가락을 까딱거리고 이내 비니시우스가 전방으로 침투하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 크로스는 중원에서 상대팀의 빈틈을 유심히 살핀 후 전방에 있는 비니시우스에게 사인을 보내 빠른 침투 움직임을 지시합니다. 그리고는 비니시우스 앞 공간으로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넣어주죠. 바이언과의 1차전, 김민재를 따돌리고 바이언의 뒷공간을 부쉈던 비니시우스의 침투는 오롯이 토니 크로스의 판단력에서 비롯됐습니다. 크로스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비니시우스와 그 뒤를 쫓아오던 김민재를 발견하고 손가락으로 작은 사인을 보내줬으며, 이를 본 비니시우스는 사인의 의미를 알아챈 뒤 곧바로 방향을 전환해 바이언 백포라인에 벌어진 공간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앞 공간에 크로스의 정확한 스루 패스가 들어와 환상적인 득점이 터졌습니다. 비니시우스가 중원 깊은 곳으로 내려올 때 나는 그가 자기 뒤에 따라오고 있는 센터백을 보지 못한 것 같았다. 그래서 비니시우스에게 돌아뛰라고 작은 사인을 보냈다. 네가 더 빠르다고 말이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크로스가 34세 나이에 레알의 주전으로 꾸준히 선택받은 이후 한 번 은퇴했다가 나겔스만의 간절한 부름을 받아 다시 독일 국대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경기가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변 동료들에게 지금 어떤 플레이를 해야 하는지 지시할 수 있는 능력, 경기 템포를 조율하는 수준을 넘어 이젠 팀의 움직임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직접 판을 짜는 축구지능. 레알과 독일의 스쿼드를 아무리 뒤져도 도저히 이 퀄리티를 대체할 선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니 크로스?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다. 최고의 선수다. 우리에게 중요한 선수다. 그 타이밍과 패스들은 정말,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축구계의 오랜 명언처럼 당분간 크로스 교수님의 축구 교실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맹피셜이었습니다.